미국의 1월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ISM은 1월 서비스업 PMI가 52.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50선 위를 유지하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의 예상치인 54.3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1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지난 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5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작년 12월 고용 증가폭도 12만 2천 명에서 17만 6천 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달러화 강세와 소비 호조에 힘입어서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수출은 많이 늘리지 못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의 원인이 됐습니다. 퀄컴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16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09억 3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인 2.96달러를 넘어선 3.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긍정적 실적 발표 이후에 퀄컴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에 따르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성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제의 지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더 정확한 상황은 오는 7일 발표될 정부의 고용 지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투자 심리가 기술주 위주로 좀 약화되면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시작부터 혼조세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관세 공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신규 경제 지표 발표와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분주하게 분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마감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19% 상승하면서 19,69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9% 상승하면서 6,000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역시 0.71%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다소 하락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1.97% 하락하면서 4.4%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수 역시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2% 넘게 상승하면서 5,09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 보겠습니다.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란에 대한 제재에 따른 원유 수출 우려가 글로벌 원유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조금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3대 지수 전일에 이어 간밤에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라는 맞불 작전을 놓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받쳐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과 AMD의 주가 급락세가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럼 힙트맵에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기술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AMD 역시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 발표에 연이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애플은 다소 부진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좋지 않은 실적 발표한 구글과 알파벳 역시 조금 급락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존 역시 하락세 걷고 있는데요. 곧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지난밤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 장 마감 후 퀄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M7 종목들 주가 상황 살펴보시죠.
애플은 0.14% 하락하면서 232.47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앱스토어 조사 가능성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 정책과 운영 방식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0.2% 상승하면서 4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진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AI 음성 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개발하던 핵심 연구원들인데요. 이번 영입은 MS가 오픈 AI와는 별개로 AI 음성 비서 또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5%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12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딥시크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236.17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 미국 우정국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오는 소포 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오랫동안 지연됐었던 생성형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 알렉사를 개편해서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달 말에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알렉사가 출시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0.10% 강보합권에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704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딥시크 AI 업데이트의 순수혜주로 평가받으면서 주가는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오늘 7% 넘게 정말 폭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이 7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3.5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78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테슬라는 유럽 내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전기차 시장에서의 급작스러운 판매 부진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7.99% 상승하면서 31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베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플랫폼 블랙웰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공기 냉각 시스템 및 물 냉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CPU 옵션을 포함한 서버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11일에는 실적 업데이트 발표를 예고하면서 전일에도 주가 급등하는 모습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빅베어 AI 홀딩스입니다. 무려 44% 넘게 폭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빅베어 AI 홀딩스는 미 국방부 DoD로부터 AI 기반 자동 학습 및 예측 시스템인 버추얼 안티시페이션 네트워크 개발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빅베어 AI의 주가는 49%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정부가 AI 모델을 활용해 적대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뉴스 및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빅베어 AI는 이번 수주가 연구용 프로토타입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AI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워크데이입니다. 6.33% 상승하면서 276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공급 업체인 워크데이는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베런스는 워크데이가 내구성 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약 1,750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재 직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회사는 이번 계획
계약과 관련해서 약 2억 3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워크데이의 CEO 카를 에셴바흐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워크데이의 새로운 성장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자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 시장 키워드가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 관세인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 우려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관세 리스크가 다소 좀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나스닥도 이제 장 막판에 다시 좀 네. 되돌리는 흐름 보여줬고 또 이거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표님 앞으로 미증시의 영향 얼마까지 갈까요? 우선 이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좀 아니지만 일부 좀 완화됐던 부분들이 수급, 단기적인 낙폭에서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을 좀 이끌었고 이게 2거래일 연속 좀 지속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어제의 경우에는 뭐 상승 탄력도가 그리 좀 높았던 것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일단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좀 했지만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달라졌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AMD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 데이터 센터형 매출의 일부 감소 부분 특히나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어떤 매출 부진 여파들이 오히려 올해 전반적인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AI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일부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지만 뭐 AMD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일부 좀 줄었지만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분기에는 오히려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더 주시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M7 종목들 안에서에 대한 이 수급적인 어떤 차이들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어제 뭐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아마존도 약세를 보였는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 상대적인 어떤 보복 관세 조치에 관련된 영향들 특히나 이 아마존에서 유입되는 이런 어떤 배송 부분을 차단한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좀 노이즈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이 있었고 테슬라의 경우에도 사실 수급적인 어떤 측면들보다는 뭐 특정 어떤 이슈에 의한 어떤 하락들보다 기술주 전반적인 어떤 투자의 방향성들이 관세 리스크와 좀 맞물리면서 명확하게는 수급의 방향성들이 다소 좀 정치된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세와 더불어서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과연 관세에 대한 키워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말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 딱 하루 전에 한 달 정도 유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유예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품목별 관세라던가 이런 것을 좀 협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세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우선 트럼프 집권 일기 때와 좀 많이 유사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도 나프타 협정이 좀 잘못됐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정적인 입장을 좀 피력하면서 오히려 통상 관련된 어떤 수출 품목들을 다시 재협정을 통해서 탄생했던 USMCA라는 미국 무역 자유협정. 이게 좀 체결됐던 게 불과 얼마가 안 됩니다. 이게 3국이에요.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렇게 3개국이 체결했던 약정이고 이게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체결된 약정인데 다시 이를 번복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좀 부과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사실 좀 이 투심이 좀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여기다 해서 25%에 관련된 추가 관세에 관련된 이슈가 과연 좀 실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당선인 시절에 관련됐던 이런 제기 부분들은 협상용이라는 어떤 카드가 우세했다. 이 부분은 뭐 펜타닐에 관련된 미국 내 반입 이슈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또 용도가 좀 아니었을까라는 의도가 좀 강했는데 이게 2월 1일자로 행정명령의 서명이 좀 됐고 2월 4일 발효를 좀 앞두면서 이게 정말 큰 공포로 좀 다가왔었죠. 그러니까 다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금 뭐 캐나다가 국경 강화에 뭐 한 13억 달러를 좀 투입하고 1만여 명의 전문 인력을 좀 배치해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좀 차단하겠다는 어떤 본격적인 어떤 정책을 좀 예고했던 점 그리고 멕시코도 불법 이민자 그리고 마약의 반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한 10,000명가량의 군을 주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한 달간의 유예를 좀 이끌긴 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이제 끝날 것인가. 정책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미국의 대외적 자폭들을 좀 더 축소시키기 위한 해당되는 수출 품목을 다시 한번 좀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협상의 여지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일기 때와 좀 유사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USMCA의 개정 형태로서 다시 보완된 이 약정이 다시금 좀 체결되면서 해당 대선은 뭐 추가 관세 리스크가 뭐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보편적 관세라든가 중국의 뭐 추가 관세 부과 이슈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양국의 이 3국의 경우에는 일기와 좀 많은 유사성들이 있었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이 추가 관세 과연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을 유예를 했는데 네. 이 4일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는 20% 추가 관세가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또 투자자들이 원했던 게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통화까지도 불발이 되면서 이 관세 전쟁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월 1일자에 체결됐던 행정명령이 단순하게 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이 부분에 대한 기재사항들을 명기를 했지만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실행할 경우에 추가 관세 부과율을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단서. 이 비율이 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트럼프가 염두를 좀 했다라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여기도 해서 뭐 중국도 즉각 좀 반발을 했죠. 여기 관련돼서 뭐 미국산 석탄과 천연가스에 대해서 15%에 관련된 보복관세 예고를 했고 전반적인 어떤 수출 제한 품목의 대다수 어떤 자원 같은 것들 뭐 텅스텐이라든가 뭐 히토리에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역 전쟁의 이 본격 관점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더욱더 강화된 조치가 중국으로 하여금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해서는 지금 미국이 선제적으로는 또 개인한테 반입되는 전반적인 어떤 물품 이 한도, 개인적인 어떤 소포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배송 관련된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인당 한 800달러로 좀 적용됐던 그런 부분들까지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홍콩에서 반입되고 있는 택배, 배송 물류 부분들도
잠정적으로 좀 중단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국의 소매 유입에 따른 면세 구멍까지 모두 다 차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강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압박 수단이 정말로 좀 일기 때보다는 좀 더 높아진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시진핑 주석과 뭐 통화를 통해서 대화로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이미 무역 전쟁 관점에서는 일단 뭐 시작은 좀 된 셈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영향도는 조금 더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다 해서 뭐 중국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좀 강화하고 있죠. 그럼 패션 기업에 있던 뭐 PBH라든가 일루미나가 등을 뭐 제재 명단에 좀 등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의 반독점 이 법에 대한 어떤 조사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도 앱스토어에 관련된 그 부분도 반독점 관련된 어떤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이 되면서 기술주 안에 대한 어떤 영향도도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이미 예견된 상황들은 맞지만 현실화됐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산업의 영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들을 좀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에 비해서는 그 압박 수단이 훨씬 더 강화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이 통화를 할 때는 가장 적절할 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국에 대한 행보를 조금 더 유의 있게 살펴볼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기업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키워드가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이템을 냈죠. 이 딥시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딥시크 때문에 이 빅테크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기업들의 이 자본 지출 확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딥시크가 설 연휴 기간에 출시가 되고 나서 뭐 미국 증시는 뭐 거의 뭐 큰 파장으로 좀 이어졌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저비용으로 구현된 AI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탄생됐던 AI 모델이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고, 물론 신뢰성 관점에서 뭐 개발 비용에 관련된 이슈, 뭐 데이터와 관련된 도용 이슈들이 좀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오픈 소스 기반의 저비용 AI 모델들을 시장에 좀 출시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뭐 부정적인 요소도 일부는 좀 있겠지만 오히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는 관점에서 저는 좀 뭐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에 이로 인해서 어떤 캐펙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이 지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우려감들, 고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좀 투자해서 AI 모델을 좀 만드는 것이 좀 맞을까라는 어떤 방향성의 정리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었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독점적인 어떤 칩의 어떤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경제적 해저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어떤 조정 사유로 좀 작용했다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저는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달라진 시장의 판단들은 최근에 뭐 실적을 발표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의 경우에 오히려 뭐 자문적 진출에 대해서 올해 더 상향된 내용들 좀 발표를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800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 계획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고, 메타의 경우에는 2024년도 대비 한 60% 정도가 좀 상향된 650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 지출에 관련된 방향성을 좀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클라우드 3사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어떤 투자 지출 부분이 축소되기보다는 예정대로 이어지거나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해본다면 오히려 하드웨어에 관련된 어떤 이 우려감들은 사실 뭐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인 어떤 AI 산업의 관점에서 확장성 관점에서 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급했던 AI 투자 인프라 부분들, 특히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픈 AI의 뭐 샘 올트먼이라든가 손정희 회장이 뭐 한국에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뭐 투자 유치도 있겠지만 전략적인 어떤 파트너 유치를 위한 그런 어떤 사항들이 좀 더 본격화됐다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시를 해보면 앞으로에 관련된 우리가 AI 산업을 좀 바라봤을 때 좀 제한적인 어떤 역량에서 저비용, 고비용, 그다음에 저사양, 고사양, 그래서 AI에서 AGI로 좀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좀 확장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올해가 본격적인 어떤 과도기의 원년의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딥시크의 등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산업 자체가 확장성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 과도기의 단계라고 평가를 주셨고요.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행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비용으로 고사양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빅테크 안에서는 또 실적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살펴봤더니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도 시장의 컨센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도 주가가 이 정규장 안에서만 7%가 좀 넘어가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향후에 이 클라우드 3사의 전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좀 우려됐던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됐던 부분인데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했어요. EPS도 다 괜찮았는데 단 한 가지가 좀 안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성장률이 3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졌다는 것이죠. 33% 대비해서 31% 정도가 좀 하회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다소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구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관련된 연동주들은 얼마큼 성장이 좀 됐을까라는 부분들이 일종의 어떤 투자 체크 포인트가 좀 됐었는데 일단 뭐 알파벳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부분에서는 뭐 월가 전망치보다는 좀 소폭 좀 내려갔지만 EPS가 시장 컨센을 좀 상회했기 때문에 대체로 뭐 실적의 부분에 관련된 어떤 악재는 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세부 데이터 보면 유튜브 광고 매출에 관련된 호조 부분들은 3분기에서 4분기도 좀 증가세를 좀 보였다는 점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성장률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좀 저하된 부분들 특히나 35%가 3분기에 좀 성장을 했는데 4분기 데이터에서 한 32.3%대까지 성장률이 좀 정체가 좀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전반적인 점유율의 감소를 좀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전체적인 또 매출 베이스에 대한 하락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점유율 관점에서는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 뭐 심화되는 어떤 경쟁 체계에서 뭐 알파벳이 상대적으로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워낙 뭐 클라우드 서비스 점유율 안에서도 뭐 3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점유율에 관련된 논란들보다는 오히려 매출 베이스가 조금 더 소폭 기대치를 좀 내려갔다는 부분. 다만 작년 대비해서에 대한 성장률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어떤 시장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점도 일부 좀 감안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알파벳을 통해서 좀 확인됐던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매출 성장률이 좀 둔화됐던 부분이 과연 이제 아마존에서도 좀 동일하게 좀 양상을 좀 이어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본적 지출 부분을 과연 축소시킬까 이런 어떤 실적의 둔화 성장 둔화 요인들을 캐펙스에 관련된 어떤 수정된 다소 좀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지만 역시나 해당되는 투자 기조들은 좀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감안해 봤을 때 다소 뭐 이번 실적이 그렇게 뭐 크게 실망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가 선행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매출 성과가 좀 연동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향후의 어떤 성장성 기조 관점에서는 뭐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너무 좀 바라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클라우드 3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워낙 기대하던 수치 자체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는 이 시장의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못하는 성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어떤 실적을 찍어낼 수 있을지 이 숫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뉴욕 증시를 살펴보자면 빅테크들의 실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관세라는 키워드도 그대로 놓여져 있고 더불어서 이 매크로 지표 발표까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증시 우린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단기에 가장 큰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포인트는 이제 관세 관련된 우려감들은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고 이제 불씨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의 추가 관세가 한 달간 유예됐다고 해서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에 대한 대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일단 뭐 관세 전쟁이 좀 시작된 것이나 뭐 다름이 없죠. 이 부분에 관련된
향후 어떤 영향들 단기적보다 중장기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이건 좀 경제적 관점에서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 한 4월 정도에서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과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보편적 관세에 관련된 세부 데이터 정말 이 추가적인 어떤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품목들이 그 대상들이 좀 정해짐에 따른 어떤 영향들도 단순하게 좀 봤을 때는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관련된 시장 변동성들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 기술주들 특히나 미국 증시 안에서에 대한 기술주 수급이 계속해서 수급의 양극화를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과대 낙폭 구간의 선별적인 분할 매수 관점은 저는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 엔비디아가 최근 고점 대비에 대한 이 수급 정체가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조금 뭐 해당된 노이즈 여파들보다는 완화되는 기주들, 특히나 뭐 트럼프 임기 안에서 전체적으로 4년 중에 3년간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임기에도 2기에도 역시나 동일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면 그런 기대 요인들을 참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매크로 지표 관련돼서는 어제 발표됐던 ADP 1월 뭐 민간 지표, 고용 지표가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는 좀 상회했어요. 이 부분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발표될 1월 뭐 미국 노동부 고용 지표가 좀 관건인데 이게 12월에 이어서 1월도 좀 강세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과열된 고용 시장을 과연 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고용이 너무나 빠르게 식었을 때는 경기 침체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충격으로 좀 작용됐던 점. 반대로 너무나 좀 강하다면 금리 인하의 매파적 기조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1월 고용 지표도 사실 방향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4월에 발표될 이 보편적 관세 세부 데이터 이걸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될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밤에 고용지표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 어제 나왔던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오는 7일에 발표될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짧게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가에 미치는 여파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가 좀 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수입 물가가 증가되는 부분들이죠.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오펙이라든가 오펙이 좀 주문했었죠. 에너지 물가를 낮춘다면 연준의 이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좀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스탠스의 변화는 이미 좀 확인을 했어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 기조로 좀 가야 된다. 다만 이 부분이 지표가 좀 따라줄까가 좀 관건이시죠. 지금 뭐 고용 지표도 좀 강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뭐 노동부 고용 지표도 얼마만큼 좀 강화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추가 관세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보편적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미국 안에서 어떻게 좀 인식이 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과거 지표와는 좀 예측이 좀 불가한 그런 상황들은 정말 이제 어떤 품목에 어떤 유형으로 이 관세를 좀 부과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완화 기조를 좀 보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강경한 기조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강경 기조로 좀 간다면 단기적인 물가 상승들은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조금 더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이 상방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재 시간 5일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요청한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한은 60일인데요. 만약 이 60일 안에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WTO 패널, 즉 전문 신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과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15%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아주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은 이란을 평화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라며 즉각 이에 대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안보 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란은 자신이 있는 동안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각서에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강경한 대응이 계속됐다면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미국이 이 조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란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2023년 기준 530억 달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에 나서면서 또다시 이란 때리기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은 수요일에 제미나이 2.0을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 제품입니다. 이번 모델에는 제미나이 플래시보다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인 버전인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하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입력에 대해 100만 토큰당 기존에는 10센트가 들었다면 이제 0.75센트의 비용이 듭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부분적인 기능들만 선보였다면 이번 출시는 완전한 제미나이 2.0 버전의 출시인데요. 이번 출시는 기술 거대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AI 비용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글이 AI 에이전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에이전트 AI는 사용자가 모든 개별 단계를 안내할 필요 없이 사용자를 대신해 복잡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도 에이전트 AI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미나이 2.0의 대표 기능인 딥 리서치는 며칠 전 오픈 AI가 공개한 AI 에이전트 딥 리서치와 이름과 기능이 모두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컨텐츠 대기업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약세 흐름을 걷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감소한 영향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디즈니가 발표한 회계연도 기준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했습니다. 또 조정 EPS는 1.7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5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나 늘었습니다. 이 매출과 순이익 모두 LSEG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70만 명 줄어들어 1억 2,500만 명을 기록한 것이죠.
디즈니는 다음 분기에도 가입자 수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CNBC는 디즈니가 지난해 스트리밍 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워너브라더스, 폭스와 함께 추진하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합작 회사 베누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다음 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지난해 4분기 119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2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LS이즈가 예상한 117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0.5센트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는 20% 늘어난 규모였지만 결국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차량 공유 부문인 모빌리티 부문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배송인 딜리버리 부문은 21%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화물 사업 부문은 1년 전과 같은 수준인 12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총 이익은 69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4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요. 작년 4분기 총 예약액은 442억 달러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올해 1분기 총 예약액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버는 이날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통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는데요. 상용화까지는 복잡한 규제 장벽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몬델리즈입니다. 네, 가장 먼저 몬델리즈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만 들었을 때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몬델리즈는 글로벌적인 식품 기업이고요. 초콜릿과 비스킷 그리고 껌과 캔디를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명을 들으면 다들 아실 텐데 밀카라던가 토블론, 오레오, 홀스, 리치 같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스낵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과 북미 신흥 시장에서 더욱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코코아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가격 인상 정책까지 이뤄지면서 이 부분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2분기부터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점차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유럽과 북미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3분기 판매량을 봤을 때는 증가율이 0.3%로 반등을 하면서 이 3분기 연속했던 역성장을 드디어 종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격 인상 부담이 완화가 됐고요. 유럽과 북미 판매량이 증가가 훨씬 더 두드러지면서 다시금 증가율이 0.3%로 반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 유럽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0.5% 정도 증가했고요. 일단 가격 인상이 한 7.6% 정도 이뤄졌습니다. 꽤나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 3분기 북미 가격 인상률 자체는 2%인데 2%인 것에 반해서 지금 판매량 자체가 1.7%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을 살펴봤더니 지금 제가 사진에서 준비했던 이 오레오 코카콜라 마케팅의 효과로 이 판매량이 회복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소비자 가격 탄력성은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 감소와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량 증가 가능성은 더욱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비스켓의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초콜릿 자체 수요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적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비스킷이 50%, 초콜릿이 3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북미가 54%, 유럽이 59%, 한마디로 북미와 유럽이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레오가 워낙 북미 안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그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소득층 쪽에서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 비스킷 시장의 약세가 우려감으로 또 존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99달러의 오레오를 출시하면서 이 패키지적인 부분을 조정을 좀 강하게 줬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판매량 자체를 방어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유럽도 살펴보겠습니다. 북미와 아시아, 중동 대비했을 때 가격 저항력이 워낙 낮은 나라가 바로 유럽 쪽입니다. 이 가격 인상 수용력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은 가격 인상폭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가격 저항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매출의 성장세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초콜릿 소비 상위 5개국 중에 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량이 이쪽에서 가장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매출 증가율이 워낙 높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옆에 표를 보였는데 스위스라던가 미국, 독일, 프랑스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유럽 안에 존재하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게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판매가 유지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이 볼륨 믹스 개선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델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 흐름 고려 시에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몬델리즈의 12개월 이 선행 PE는 17.8배로 동종 업체 대비했을 때는 다소 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코아 원가 부담과 추가 가격 인상 우려가 반영이 된 결과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코코아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일부적으로는 조금 하락하는 조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필요한 카카오의 절반을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카카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내에서 이 원가 변동 부담이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원재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코코아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몬델리즈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체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동종업체를 봤을 때 이제 글로벌 비스킷은 1위고요. 초콜릿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상위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흥국 시장으로도 포트폴리오를 현재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원가 이슈로 인했던 실적 부담도 현재 주가에서는 좀 마무리 단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